여러분, 우리가 동아시아를 이야기하면 보통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한국, 일본, 중국이 동아시아를 이끌어가는 3대 강국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3개국의 구도는 18세기 이후에나 만들어진 구도이고 그 이전까지 수천 년간은 이 3개국의 만리장성 이북이나 만주에 있는 북방 유목민들의 역사를 포함해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제1강과 2강에서 유럽사와 중동사를 이야기할 때 두 역사를 분리해서 바라보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사도 북방 유목민사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북방 유목민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동아시아 역사가 하나로 엮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섬이기도 하고 아시아 대륙과 연결된 사건은 손에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공부해도 되지만 북방 유목민사는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길목에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한국, 중국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 역사도 북방 유목민 역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국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몽골이 후진국이라는 이유로 그리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번 기회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어떤 시기에 활약했는지 정도만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먼저 북방 유목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주 무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국가를 시기순으로 몇 나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북방 유목민의 공부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룰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유라시아 스텝이라고 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형광색으로 칠해진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의 합성어인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도 스텝 지역, 즉 초원 지역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형광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 동쪽 끝에 있는 곳은 싱안링 산맥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끝에 있는 부분은 여기가 흑해이기 때문에 흑해 부간의 남러시아 초원이 되고요. 여기가 카자흐스탄 초원, 그리고 여기가 몽골 초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쫙 펼쳐진 것이 바로 초원, 스텝 지역인데 그 길이가 대략 7,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초원 지역을 활동 무대로 생활한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북방 유목민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꼭 북방 유목민이라고 해서 중국 만리장성 위쪽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그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북방 유목민 역사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광펜 칠해진 7,000km 사이에는 대부분이 광활한 초원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사람들의 진로를 막을 강이나 산 등의 자연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형광색 북쪽에 있는 곳은 타이가라고 해서 북방의 삼림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 추운 곳이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반대로 형광색 남쪽에 있는 이렇게 누렇게 칠해진 부분은 대부분 사막이나 반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너무 덥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방 유목민의 생활 환경은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광활하게 펼쳐져서 형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유목민들은 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야만 했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초원에서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과 기후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농사를 못하니까 그 대신에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살아간 것이고, 가축은 풀을 찾아서 계속 동서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도 가축을 쫓아서 같이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초원의 기후가 어땠길래 농사를 지을 수 없었냐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원은 북쪽은 타이가, 남쪽은 사막이나 반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초원이 북쪽 시베리아 타이가의 영향으로 극지방에서 발생한 엄청난 추위를 그대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여름이 되면 이번에는 사막의 연장선상이 되어서 엄청난 더위를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게 나니까 농사는커녕 사실상 봄을 제외하면 언제나 목초지를 찾아서 좌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원에서 목축 유목을 하는 사람들을 동쪽에서는 투르크인이나 몽골인이라고 칭한 것이고, 서쪽에서는 스키타이인 또는 이란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기록된 역사에서 유목민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유럽에 가깝게 있었던 스키타이이기 때문에 선사시대 유목민의 이동은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흉노가 새롭게 동쪽에서 등장하면서부터는 스키타이가 사라지고 유목민들이 점차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흉노에 이어서 등장하는 돌궐 제국이나 위구르 제국, 몽골 제국 등이 모두 다 동에서 서로 이동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록으로 남겨진 대부분의 유목민 역사는 내부적으로는 북방 유목민을 구성하는 투르크인과 몽골인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투르크인이든 몽골인이든 만약 어떤 강력한 세력이 유목 집단을 통일하면 그때부터는 먹을 것이 풍부했던 외부 문명, 주로 남쪽의 정주 문명과 충돌한 역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흉노부터 몽골까지 모두 그런 패턴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주 문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정주 문명은 유목민처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명을 말합니다. 중국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만 유목민과 정주 문명 간의 전쟁은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투르크인과 몽골인 등 유목민 내부 사이에 발생했던 전쟁의 역사는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몽골인과 투르크인을 외모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사용하는 언어로 구분했는데, 몽골인은 몽골어를, 투르크인은 투르크어를 사용했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의 두 번째 특징은 전부 다 남쪽으로 넘어와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이나 식량을 약탈하고 돌아갔다는 것인데요. 과연 왜 그래야만 했을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유목민을 배출한 몽골 초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몽골 초원에서 넓게 펼쳐져서 살던 투르크계 혹은 몽골 계통의 여러 민족들과 남쪽의 중국 대륙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만리장성인데요. 만리장성은 남쪽의 중국인들이 북쪽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약탈하지 못하도록 막은 성벽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와 더위 때문에, 아니면 초원에 가뭄이 들어서 풀이 말라서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면 유목민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쪽을 침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주 국가를 약탈하고 필요한 물건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보통 군자가 너그럽게 오랑캐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필요 물품을 내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남쪽에도 강력한 황제가 들어서서
북쪽 유목민들을 역으로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일부의 역사일 뿐이고 이것이 기원전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 약 2000년간 되풀이된 북방 유목민과 중국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중국은 북방 유목민에게 계속해서 당하기만 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강력한 기마부대, 즉 말을 탄 병사들을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원에 매서운 바람이나 무자비한 추위, 찌는 듯한 더위가 북방 유목민들을 신체적으로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강인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목민들은 모두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단합하지 못하면 모두 다 굶어 죽기 딱 좋았기 때문에 족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한마디로 정신무장이 잘 된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많이 보유한 말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농사를 짓느라 말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던 농경사회는 언제나 유목민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남쪽에 있는 정주 문명의 사람들도 북방 유목민의 기마부대처럼 자신들의 군복을 개조하고 기마부대를 만들어서 유목민에게 대항하기도 하였는데 유목민들의 맞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목민들은 어려서부터 광활한 초원을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몰아가는 훈련에 익숙해져 있었고 말의 수가 남쪽보다 훨씬 많아서 기병부대의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무장까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병끼리면 몰라도 정주국가가 유목민의 기마부대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보병으로 기병을 상대하는 것은 더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부족이 먹을 것이나 아플 때 쓰는 약초 등을 약탈하러 남쪽으로 내려와서 약탈하고 올라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초원의 한 부족이 초원 전체를 통일해 버리기라도 하면 그때는 유목민족 전체가 큰 조직적인 부대를 이루어서 아예 남쪽에 있는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의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초원에는 주인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유목민 집단이 생겨나서 비워진 초원을 차지하고 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초원을 통일한 후에 먹을 것이 없어지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기존의 남쪽에 있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또다시 그곳에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북방 유목민과 중국의 역사적인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패턴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그것은 총과 포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16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과 포가 등장하니까 기병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활이 총보다 빠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말을 타지 않고도 총으로 북방 유목민의 기병부대를 쓸어버리게 되면서 유목민은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마지막 유목국가 중가르가 멸망하면서 북방 유목민 역사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 유목민 역사는 그때부터 중국 역사에 포함되어져 버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방 유목민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챕터부터는 국가를 하나하나씩 시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스키타이로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서방의 처음이자 역사상 최초의 유목 집단은 인도 이란계 민족에 속하는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가 원래 살던 곳은 아라레 동쪽이었습니다. 아라레가 이쪽이고 아라레가 여기고요. 카스피해가 여기고 여기 이제 흑해인데 아라레 동쪽에 살다가 기원전 7세기 초쯤에 이쪽이 카프카스 또는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카프카스 산맥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흑해 북쪽의 흑해 일대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이 이제 스키타이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가 좀 작기 때문에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기 때문에요.
검색을 하나 해보시면 좋은데 아시리아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BC 7세기경이면 아시리아가 이제 서아시아를 평정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시리아로 검색을 해서 이제 위키백과를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키타이가 있고 뭐 우라투, 요 파란색 지역이 바로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지역이 아시리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흑해 그리고 카스피해. 여기서 봐도 여기가 이제 흑해고 여기가 카스피해, 그 사이가 카프카스 산맥 이쪽입니다. 이쪽 일대에 살던 민족이 바로 스키타이다. 그래서 요 사이에 스키타이가 살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지도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7세기 초면은 아시리아가 큰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뭐 킹덤 오브 우라투라든지 여러 민족들이 각축을 벌이던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쪽에서 갑자기 스키타이가 출현해서 다른 민족들과 때로는 연맹하고 적대하고 하면서 이 바빌론 지역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북쪽에서는 스키타이, 남쪽에서는 아시리아가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세기가 되면 그 중동의 왕조가 어떻게 교체되죠? 예전에 중동사에서 말씀드렸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1세 시기에 가장 큰 최대 영토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북쪽의 유목민들이 보통 내려와서 남쪽을 공격하는 그런 역사적 패턴이지만 남쪽이 강성했을 때는 남쪽에 통일되거나 강성했을 때는 거꾸로 북쪽을 정벌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의 무제라든지 아니면은 명나라 시대의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북쪽을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사에서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아주 강성했을 때, 대제국이었을 때 다리우스 1세가 거꾸로 스키타이를 공격하러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스키타이가 막아내죠.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당시까지만 해도 엄청난 대제국이었는데 이 대제국이 공격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주변국들에게 모두 다 전해지게 되면서 스키타이가 오히려 강국이 되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랑 스키타이가 전성기가 비슷하게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스키타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으로 했었던 것이 바로 자기네들도 서쪽으로 남쪽으로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있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서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진출이 BC 5세기 5세기인가요? 4세기인가요? 필리포스면은 BC 300년대 중반쯤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필리포스 2세 시기에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약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에 BC 2세기경에 스키타이가 역사에서 소멸한다. 그래서 스키타이는 이 정도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의 관계 정도를 알고 BC 8세기부터 BC 2세기 정도까지 계속됐던 왕조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하자면 추가적으로 스키타이는 그 인도 유럽계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유목민이었다. 요 정도만 같이 알고 계시면 고등학생들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쪽 최초의 유목국가가 스키타이라면 동쪽 최초의 유목국가는 흉노입니다. 흉노는 기원전 318년에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쓴 사기라는 책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스키타이에 비해서는 약 3세기 정도 그 이상 늦게 출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흉노가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던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실크로드를 흉노가 장악하면서 그리고 한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한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이 실크로드를 장악하는 쪽이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흉노가 한나라보다 더 강한 국가였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한 무제가 BC 기원전 141년에 즉위한 후에 한 무제가 북벌을 시작하게 되면서 흉노가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리고 그 패배한 틈을 타서 동쪽에 있었던 선비가 흉노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흉노가 1차, 2차로 분열하게 되는데 1차 분열이 이제 동서로 분열하게 되고 2차는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선비가 이제 흉노를 대신해서 몽골 초원의 새로운 그 최강국이 된 것인데, 그들은 중앙 집권에 실패하면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다가 후한이 붕괴되었을 때, 이 후한이 붕괴되었을 때 남하하게 되는데요. 후한이 붕괴되면서 위진남북조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 혼란을 틈타서 남하에서 북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가 약 4세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비가, 최강국 선비가 남하에서 비워진 초원을 대신해서 차지한 것은 바로 유연입니다. 그래서 유연이 그 4세기 중후반부터 6세기 중엽까지, 그러니까 550년에 돌궐에게 그 유연이 멸망하게 되니까 6세기 중엽까지 몽골 초원을 통치한 그런 국가는 유연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흉노가 멸망한 후에 선비, 유연 등을 거치면서 민족들이 서로 이동하고 그에 따른 혼란기가 끝나면서 6세기가 되면 몽골 초원에 새롭게 돌궐 혹은 투르크 혹은 티르크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자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10세기까지가 돌궐인이나 위구르인 같은 투르크인들이 돌궐 제국, 위구르 제국 등을 만들면서 북방 유목민의 패권을 차지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투르크 패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돌궐을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궐이 등장할 때 먼저 몽골 초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족은 유연이었습니다. 근데 유연을 6세기 중반에 돌궐이 격파하면서 새롭게 몽골 초원의 패자가 되는 것이죠. 이후에 돌궐은 그 자신들의 광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동돌궐, 서돌궐, 동돌궐, 서돌궐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눌 분자를 써서 분국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권 체제가 오히려 역으로 보면 결국에 중앙 집권의 약화를 가지고 오면서 582년이 되면 제국이 분권을 넘어서서 아예 동서로 쪼개지게 되면서 동돌궐, 서돌궐이 각각 독립하는 따로따로 떨어진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이세민의 이간책이 통하면서 7세기 중반에 동돌궐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를 제1돌궐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당나라는 약 반세기 동안 돌궐 민족을 기미지배를 통해서 통제하였고, 이후에 당나라가 투르키스탄으로 진출하는 틈을 타서 7세기 말엽에 제2돌궐이 건국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국 후에 돌궐은 당나라를 위협하는 거란을 제압해 주는 등 활약도 하지만 일정 부분 그렇게 되지만 8세기 중반에 위구르, 바스밀, 카를룩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744년이거든요.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돌궐이 무너진 후에는 그 위구르, 바스밀, 카를룩 중에서 바스밀을 1등 카간으로 하고 위구르와 카를룩을 2인자로 하는 그런 연맹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2인자는 그 1등은 뭐 카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2등은 야부구라고 호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간이 바스밀이 되고 두 명의 야부구가 카를룩과 위구르가 돼서 연맹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위구르의 수령이 이 바스밀의 카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바스밀의 수령을 죽여버리고 본인이 스스로 쿠툴룩 빌게킨 카간이다 라고 하면서 즉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즉위를 당나라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744년에 위구르 제국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구르 제국이 성립한 후에 약 10년 뒤에 바로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안사해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안사해난이 일어났을 때 위구르가 도와줍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병을 통해서 기병을 동원해서 당나라를 도와주게 되고 그 당나라가 위구르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탈출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당나라를 도와준 대가로 당나라의 풍부한 물자를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제국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9세기 중반에 키르키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위구르 제국 시대부터 북방 유목민들에게도 초원에서 보기 힘든 정주 문명의 요소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곽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드디어 출현하게 되는데요. 흉노나 돌궐 시대에도 정주 근거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구르 시대에 와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바로 종교인데요. 그 서쪽에 있었던 서역의 마니교나 기타 불교, 이슬람 등을 받아들이면서 투르크계 유목민들도 정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란, 여진, 몽골을 보통 정복 왕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복 왕조가 어떤 뜻인지 위키백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왕조는 중국에서 한족이 아닌 북방 민족들이 건국한 왕조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카를 비트포겔이 1949년에 명명하였다. 그래서 한족이 아닌 북방 민족이 건국한 왕조를 중국에서 정복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중국, 그러니까 중원에서만 있었던 정복 왕조로는 5, 16국 시대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 그리고 당송 시대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볼 게 요 나라랑 금나라가 되는 것이죠. 거란족, 여진족, 그리고 중국 전역에 건국되었던 정복 왕조는 수당 원청이 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몽골족의 원나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잘 가는 지도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히스토리 맵스라고 이제 영어로 치면 구글에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를 치고 들어가면요. BC 600년부터 쭉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 900년의 유라시아 대륙의 지도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모두 무료 사이트인데 비교적 그 좀 정확하게 많은 세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많이 보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사이트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도를 연 이유는 거란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900년, AD 900년의 지도인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세기 초반에 그 한반도 북쪽에 있는 랴오어와 황허강 사이에 유목민들이 거란이라는 국가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쯤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란이라고 읽었지만 사실은 키탄, 영어로 쓰여 있는 것처럼 키탄이라고 읽고요. 키타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제 국가명으로는 요나라 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거란인들은 자신들을 요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언제나 키탄 또는 키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대신에 그 유목민들과 남쪽 정주민의 특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거란은 남쪽에서는 중국적 체제인 주현제에 의해서 그 중국사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 주현제를 받아들여서 한족을 통치하고 북쪽에서는 자신들의 부족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이원 통치 체제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북명관제, 남명관제라고 하는데 이 북명관제, 남명관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두 부류로 정주민과 유목민을 나누어서 통치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건설자는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인데 이 시기에 카간이라는 것은 그 임기가 차면 교체되는 그런 뭐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지만 이 야유라복이가 그 자신의 그 부족을 모두 다 통합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대내 통합을 한 후에 이제 바로 대내 통합이 됐으니까 대외 진출을 시도하게 되는 것인데, 당시에는 지금 이제 당나라 지도이긴 하지만 이제 당나라가 붕괴하고 5대 10국으로 북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는 제가 시간 관계상 위키백과에서 미리 다운받아 놓은 지도인데요. 위키백과에서 레이터 당이라고 되어 있죠. 후당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936년도에 그 중원에서 후당의 하동절도사 석경당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하동절도사라고 하면 하동은 이 정도 산서지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석경당이 여기 리아오라고 되어 있죠. 요 나라 키탄입니다. 이 키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요 나라가 야유라보기가 죽고 야율덕광 태종이 석경당을 도와서 후당을 무너뜨리고 러양, 이제 낙양이죠. 낙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로 석경당을 옹립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후당을 무너뜨린 대가로 이 장성 이남에 연운 16주가 있거든요. 후진으로 연운 16주를 할양받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국경이 되어 있다가 여기가 연운 16주입니다. 후진으로 바뀐 다음에는 좀 국경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쪽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요 나라의 영토가 조금 넓어졌다. 연운 16주를 할양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연운 16주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 그 16개 주를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연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북경을 옛날에는 이제 영경이라고 연주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북경 그 연주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16개 주가 있었다. 그래서 이 연운 16주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미리 다운받아 놓은 그 11세기 월드 히스토리 맵스에서 다운받은 지도를 보면은 11세기에 5대 10국 시대가 송나라로 정리되게 되죠. 연운 16주가 요 정도 되니까 키타이가 요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송나라가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송나라가 통일된 후에 1004년에 거란이랑 송나라가 전연의 맹약을 맺은 후에 송나라가 거란에게 세패를 바치기로 하고, 거란은 더 이상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지 않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약 한 세기 정도 계속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동아시아는 거란과 송나라와 고려의 이 삼국 관계가, 삼국의 그 세력이 균형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르첸이라고 써 있는데, 이 주르첸이 여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진은 우리나라 이 백두산 이북에서 이제 장광차이링 산맥에 이르는 이 삼림지대, 이쪽이 삼림지대입니다. 삼림지대에 살던 퉁구스계 수렵 어로 민족입니다. 여러분, 수렵과 어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수렵은 동물을,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이고, 이제 어로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진족은 그 가축을 유목해서 키우는 유목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목민족사에 끼워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위치도 유목민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수렵민만 따로 떼서 공부하기에는 그 해당 민족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유목민족사에 끼워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만주족도 있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주족이 이제 여진족이 몇백 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스스로 여진족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만주족입니다. 그래서 만주족이 여진족의 후손들이고요. 그 여진족 이전에는 그 자신들을 말갈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어쨌든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25년에 발해가 그 요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이 먹을 것이 좀 더 많았던 남쪽으로 이동해서 자신들을 기존에 부르던 말갈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새롭게 주르첸, 즉 여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의 여진족은 그 모피나 사냥용 매, 진주나 인삼 같은
특산품을 팔아서 남긴 이윤으로 거란이나 고려에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 완안부 출신의 아쿠타라는 인물이 1115년에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 신흥 여진이 이미 고인물이 돼버린 그 거란족을 꺾고 1115년에 금나라라는 국호를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1125년에는 거란의 요나라의 천조제를 생포하고 거란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쿠타의 동생 태종 오걸매가 바로 북송을 공격해서 수도 개봉을 함락시키고 흠종과 상황, 휘종을 모두 사로잡아 버리는 정강의 변까지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북송이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남은 황족들이 남쪽으로 도주해서 현재의 항저우인 이만해, 남송을 건국한 것인데, 금나라는 이 남송마저 추격해서 희종 때인 1142년에 황통의 강화를 맺고 남송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나라가 받은 조공이 예전에 거란이 송나라로부터 받았던 전연의 맹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가혹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나라가 12세기에 정복 왕조로서 북중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진이 거란을 멸망시켰을 때 거란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서 새롭게 세운 국가가 바로 카라키타이입니다. 서요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서요의 역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지역이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거란 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서요까지 공부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이 서요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이 서유에 의해서 일어난 파장이 중앙아시아는 물론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서유가 일으킨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이 카라키타이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스티스 채널을 방문하셔서 요나라 편이나 아니면 몽골 제국 편, 그리고 몽골 화레즘 편, 이렇게 세 편을 통해서 제가 카라키타이의 역사도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몽골인데요. 그 위에서 위구르 제국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9세기에는 이 위구르 북쪽에 있었던 키르키즈가 위구르 제국을 공격해서 위구르들이 남쪽과 서쪽으로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키르키즈가 정작 자신들은 이 정복지에 새롭게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거든요. 국가를 건설하는데 실패하고 자신들이 원래 살던 북쪽의 강가로, 예니세이 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시적으로 몽골 초원의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 사이를 이렇게 많은 부족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키르키즈가 북쪽으로 이주한 다음에 지도이고요. 그 다음에 메르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죠. 메르키트나 몽골,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칭기스칸이, 몽골족에 있었던 칭기스칸이 몽골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13세기 초에 모두 다 통합한 다음에 바로 남하에서 1214년에 주르첸진, 여기 이제 금나라죠. 이 금나라를 바로 북경에서 굴복시키고, 또 서진에서는 멀리 화레즘까지 1225년에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요. 1227년에 칭기스칸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칭기스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 몽골의 전쟁의 형태라는 것이 언제나 이 남쪽을 정벌해서 약탈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금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화레즘을 쳐들어왔을 때도 이제 정벌한 후에는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후계자들의 대외 원정은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통한 물자 확보의 목표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땅 전체를 지배하려는 정복 전쟁의 형태를 띠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칭기스칸의 후예들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한 국가를 공격하고
그 다음 국가를 공격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구데이가 금나라와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바투와 구육을 서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킵차크汗국을 비롯한 러시아 일대의 유럽 국가들을 공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서아시아에는 초르마칸 장군을 보내고 고려에는 사르탁을 보내고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제4대 데칸 뭉케도 남송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훌레그를 서쪽에 여기 아바스, 바그다드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동시에 계속 보내게 된다. 이렇게 전쟁의 형태를 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제5대 쿠빌라이 시기인 1276년에 남송의 수도 항저우가 무너지면서 몽골의 세계 정복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세계 정복이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지역 정권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원나라가 있고 차가타이 칸국이 있고 일칸국이 있고 킵차크 칸국이 있죠. 그런데 그 분열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관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후계자들의 파벌 간 분쟁을 통해서 몽골의 통일 제국이 4개의 지역 정권, 즉 칸국으로 분열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4개국, 이 원나라나 그 차가타이나 킵차크나 일칸국이나 서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따로따로 행동한 지역 정권이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칸국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 반대로 이 각각의 지역 정권, 즉 칸국의 지배자들은 또는 그 칸국에 속해 있던 몽골 쪽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분열된 후에도 이 대몽골 제국이라는 큰 정치 체제의 자신들은 일부다. 이렇게 자신들을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울루스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4개를 칸국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울루스로, 대몽골 울루스라는 체제 내에서 하나의 울루스로 작동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관점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교과과정은 울루스와 칸국을 병기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310년경이 되면 몽골은 칸국으로 말하면 킵차크 칸국, 차가타이 칸국, 일칸국, 그리고 원나라로 해서 이렇게 4개, 그리고 울루스로 말하면 주치 울루스, 훌레구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의 서방의 그 3개 울루스와 동방에 여기는 이제 카한 울루스라고 불렀거든요. 이 카한 울루스의 총 4개의 대형 울루스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몽골 제국은 14세기 중반에 그 세계를 전체를 강타한 그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영향으로 그 내부의 갈등도 심해지고 그 전염병이 도니까 이 몽골 제국을 촘촘하게 연결했던 역참 제도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승 분쟁도 발생하고 토착민들의 반란도 발생하면서 이제 서서히 따로따로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인들이 1368년에 대도와 상도를 잃어버리고 중원을 상실하면서 초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17세기까지 이 초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봐야 될 인물은 바로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입니다. 이 중앙아시아와 이 서아시아 일대에 걸친 대제국인데요. 이 티무르 제국은 중동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북방 유목민사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중동사에서 빠지기도 했고, 티무르가 이 몽골계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제4강 북방 유목민사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무다리아 강이고요. 여기가 시르다리아 강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보통 우리가 트란스옥시아나라고 부르는데, 이 티무르는 이 트란스옥시아나에서 사마르칸트, 이 남부에 있는 사마르칸트 부근에서 출생한 몽골계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이 티무르가 30살쯤 되던 1369년에 이 트란스옥시아나 일대의 그 유목 집단들을 모두 다 통합한 후에 이 화레즈음의 우르겐치,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란, 이 서부의 카카스, 그리고 북쪽으로는 주치울루스, 그리고 더욱 서쪽으로 가서
시리아의 다마스카스를 넘어서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중앙아시아부터 서아시아 중동 일대를 거의 휩쓸어버린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전투가 바로 1402년에 앙카라 전투에서 일드름, 즉 번개라고 불렸던 오스만 제국의 바예지드 1세를 쳐부수면서 그를 생포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제2강 중동사에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간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그 유라시아의 역사들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관계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5대 황제인 메메드 1세 시기에 오스만 제국은 다시 한번 재통일되고 이전에 있었던 전쟁의 패배에서 벗어나지만 일드름 바이지드 1세의 패배로 인해서 오스만 제국은 멸망의 위기까지 몰리는 그런 힘겨운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꼭 기억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재밌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명나라 영락제와의 대결입니다. 이 티무르가 1404년에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시르다리아 강이고 요 중간에 보면 오트라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오트라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는데 출발하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벌은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유가 당시에 명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영락제가 누구 못지않은 이제 전쟁에 능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벌도 했고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전쟁에 그 가장 강력했던 그 티무르 제국과 명나라가 붙으면 누가 이겼을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명나라가 좀 더 유리했겠죠. 티무르가 이 명나라까지 가서 힘들게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나라가 좀 더 유리하긴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티무르가 그렇게 1405년에 사망하였고 그 사후에 그 티무르 제국은 계승분쟁으로 제국이 급속하게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우즈벡 세력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1강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던 알렉산드로스와 조금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한 명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순식간에 광대한 영토가 통일되고 한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사후에 제국이 중심축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 이게 이제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티무르의 후손 중에서 바부르라는 인물이 티무르 제국이 쪼개지는 사이에 인도 서북부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26년에 파니파트 전투, 이 델리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델리가 이 정도에 있다고 보면 이 델리 바로 위쪽에 파니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1526년에 파니파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델리 술탄국의 로디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에 바로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몽골이 무너진 후에 그 서쪽에서는 이 티무르 제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이 동쪽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이라트입니다. 이스트 몽골이라고 써 있기도 하는데요. 이 오이라트는 원래 그 예니세이강 근처에서 살던 부족입니다.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쯤이 예니세이 강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이 예니세이 강 쪽에 살던 그 부족으로 몽골에 복속되어서 그 몽골과의 혼인을 통해서 부마를 배출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부마는 황제의 사위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몽골의 공주와 결혼하던 사람들이 바로 오이라트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원이 붕괴하고 이 동몽골 지역에서 칭기스 일족이 몰락하게 되니까 이 북서부에 있었던 오이라트에게 이 부마국이었던 오이라트에게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434년에 토곤이 이 동서몽골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아들 에센이 즉위하였는데 그가 이 내몽골하고 여진족까지 모두 복속시키면서 이 장성 이북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목민족을 모두 통합해서 힘을 하나로 뭉치니까 당연히 남하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막혀져 있었던 그 무역을 명나라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명나라가 자신들이 당해왔던 원나라 시절에 당해왔던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무역을 불허하게 되니까, 엄격하게 통제하게 되니까 1449년에 군대를 이끌고 결국에는 남쪽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명나라의 황제가 영종이었는데요. 이 영종이 그 환관인 왕진의 말만 듣고 이 북경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토목보라는 곳에 직접 나가게 됩니다. 그 직접 그 전장에 나갔다가 이 에센의 포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그 중국의 몇 대 치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 이 토목보의 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에센이 그 특별한 보상 없이 영종을 명나라에 돌려주고 스스로는 칸이라고 칭하다가 1453년에 살해당하면서 오이라트의 패권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몽골 지역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동몽골에서는 다얀칸이 지역을 통합하고 좌우에 그 3개 만호씩 총 6개의 만호를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분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얀칸이 무너져 버렸던 몽골을 다시 일으킨 인물이다라는 의미에서 몽골의 중시조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다얀칸의 그 6개 만호 체제가 이후에 몽골 유목민의 정치적인 골격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6개 만호의 위치는 그 위키백과나 다른 지도, 그리고 제가 본 책들마다 모두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읽은 책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익이 윙시에부, 오르도스, 투메르 만호이고 좌익이 우량카이, 하라, 차르 만호입니다. 이 다양카는 차르 출신이죠. 마지막으로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유목국가의 쇠퇴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기는 한마디로 청나라와 러시아라는 강국 사이에 끼인 마지막 유목국가 준가르가 양국의 압박에 눌려서 소멸해가는 역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준가르는 나무 위키가 보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나무 위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천 년 동안이나 잘 버티고 있었던 북방 유목민이 왜 갑자기 남쪽 정조 문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사라져 버리냐 하면 바로 이 시기가 총과 포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활용되면서 더 이상 북방 유목민이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마병이 빠르다고 해도 총알이나 대포보다 빠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 유목 국가들인 이 중가르를 비롯해서 이 할하, 그리고 호쇼트, 그 러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청나라 이렇게가 있는데요. 당시에 마지막 유목 국가 준가르의 수령은 갈단이었습니다. 갈단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승려가 되기 위해서 이 티벳의 라사로 보내진 인물이었는데 자신의 친형이 자기가 유학 간 사이에 그 이복 형제들에게 살해당하니까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준가르로 돌아와서 이복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준가르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어쨌든 그가 1670년대에 호쇼트까지 모두 정벌을 완료하고 남쪽을 정리하니까 드디어 동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그 화살표로 보이는 것이 바로 준가르의 공격 루트가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하라는 그냥 동몽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라에 있던 귀족들이 준가르의 공격을 받고 모두 다 이 청나라로 귀의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희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당시 청나라의 황제가 강희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준가르의 갈단이 강희제에게 도망쳐온 하라의 귀족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이 청나라와 준가르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전투력 자체에서 청나라와 준가르는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단은 도망치기에 바빴죠.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고 도망치고 쳐들어오고 도망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그 사이에 갈단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단이 죽었지만 준가르가 바로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단이 청나라한테 덤벼들 때 준가르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리 지역에 있었던 기존 세력들이 갈단이 어차피 청나라를 공격을 해봤자 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청나라와의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미 그 전쟁에 패배한 갈단 이후를 대비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세력 중에서 제일 대빵이 바로 채왕 납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채왕 납탄이 갈단이 죽은 다음에 정권을 물려받게 되면서 중가르가 멸망하지 않고 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채왕 납탄은 청나라에게 자신들은 청나라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표시로 조공을 주면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조공을 주면서 잘 지내다가 강희제 다음 시대인 걸륭제 시기에 제6대 황제 걸륭제 시절에 그 준가르에서 계승 분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 투르크계나 몽골 계통 모두가 이 전통적으로 왕권 계승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자 상속 우선의 원칙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오스만 제국도 그렇고 그 계승 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중가르도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그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그 아무르사나라는 인물이 수천 명의 병사와 수만 명의 유목민들을 이끌고 청나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복속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걸륭제에게 자기 할아버지 때에서 기회가 왔었던 준가르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구실이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 강건성세를 한참 지나면서 청나라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걸륭제가 이 귀한 아무르사나를 앞세워서 준가르의 본거지인 일리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준가르의 당시 우두머리였던 다와치를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르사나까지 몽땅 다 없애버리고 준가르를 아예 청나라에 복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을 새롭게 편입한 땅이라는 뜻으로 신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57년에 최후의 유목국가 준가르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4강을 마치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 일본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